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 제2차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포럼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 연구교수 홍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더운 날씨와 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자리해 주신 분들과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4 제2차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은 과학영재교육 체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2024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 포럼의 시작을 정현철 포럼 준비위원장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카이스트 과학영재교육연구원의 정현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좀 진부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2016년도에 우리가 이제 알파고 쇼크 이후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죠. 4차 산업혁명이 뭐냐라기보다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과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국가가 어떻게든지 이 치열한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와 같은 경쟁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죠.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서 우연히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 싱가포르의 국부였던 이관유 그 총통이 얘기한 저서에 모든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국력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인재를 얼마나 잘 개발하느냐, 인력을 얼마나 잘 배치하느냐, 그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본 적이 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금 인구는 뭐 계속해서 지금 감소하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인력 배치 문제도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나 이런 사람들 많이 들이죠. 그나마 우리가 20년 전에 일찍이 시작해서 이 인재 개발, 즉 영재 교육을 갖다가 일찍 시작했지만 지금 이 2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영재 교육이 거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와 같은 지금 영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쓰다가 이제 그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퍼스트 무버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인력, 적절한 인력이 잘 충원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뜻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영재 교육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이제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영재교육이 시작된 지 지금 이제 거의 20년 이상이 지났죠. 근데 뭐 흔히들 그런 얘기 하죠. 차라리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영재교육은 악풀을 넘어서 이제는 무풀의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이와 같은 영재교육의 상황을 갖다가 좀 새롭게 상기시키고 중요성을 그다음에 새로운 도약을 일으키기 위해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참여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제 이 한국 그 영재학회와 공동으로 이와 같은 포럼을 갖다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총 4차의 포럼을 준비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포럼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영재교육 체계를 좀 혁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는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강의와 일방적인 지정 토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시각들이 활발하게 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 포럼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발표도 좀 짧게 끝내고 토론도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짧게 좀 많은 토론이 이루어져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발전시키고 재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오늘을 필두로 해서 영재교육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재도약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정현철 포럼 준비위원장님의 개사에 이어서 주제 강연 또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강연은 과학경제교육 체계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위원장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또 나왔습니다. 여하튼 제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가능한 한 좀 짧게 우리나라 과학경제교육 체계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을 발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재교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영재교육 추진 체계를 보면 이렇게 영재학교 영재학교, 그 다음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이렇게 세 개의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영재학교는 정규 학교로 주로 고등학교를 얘기를 하고 있고,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은 이제 초, 중, 고를 다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적인 영재학교, 일반적인 정규 학교가 아니라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을 나눴다라는 거는 뭔가 두 개 기관이 차이점을 나타내는 것을 생각하고 상정을 하고 있었고, 영재학급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보면 영재학교의 교사와 동일하게 저 영재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영재학급은 정규 학급을 상설학급을 가정을 하고 법은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걸 운영을 하면서 상설학급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비정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영재학급과 영재교육원이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 뒤에 그래서 저 두 개의 차이점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거를 좀 더 특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나라 영재교육 특징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법, 제도, 기본 운영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또 다른 나라와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뭐 과기부, 문체부 이와 같은 중앙 부처가 또 독자적으로 영재교육도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중시하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도 있었고 또 영재교육에서는 획일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화가 중요하다라고 해갖고 이와 같은 접근법을 썼는데 문제는 전문성이 없고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초기에 혼란이 굉장히 많았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통합 조정 기능이 좀 없다 보니까 좀 이렇게 지금 산발적으로 영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2002년도에 한 0.5%에서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에 피크를 찍었어요. 제일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가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지금 현재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뭐 비율로 나타내면 그렇게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잘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갖다가 나타내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영재교육 참여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그 서브 제목들을 갖고 과연 영재교육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를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영재교육의 정책의 목적, 그 다음에 기회의 공평성, 그 다음에 특성에 맞는 교육, 지속적, 연계성, 그 다음에 적절한 선발 교육과정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지, 내실화 측면, 그 다음에 정책 및 지원 체계 이렇게 총 6가지 부분에서 간단하게 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영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제가 우연히 읽은 글인데 굉장히 공감하는 글이라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영재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합의할 수 없다면 수단과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 딱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가장 적절하게 설명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재교육의 목적이 무언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혼란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아닌가 싶은데 전통적으로 영재교육의 초창기 성각자라고 하는 과 홀링워스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초창기부터 영재교육의 목적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터만 트래디션이라고 하는 거는 영재를 소셜 캐피탈, 그러니까 사회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의 재능을 가장 생산적으로 활용해서 사회의 복지와 활용을 증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영재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터만의 주장이었고요. 그에 반해서 홀링워스는 주로 IQ가 180 이상의 고지능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약간 특수교육에 해당되는 것처럼 굉장히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영재교육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아동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니까 걔네들의 맞춤식으로 인지발달이나 사회 정서적에 상응하는 교육을 제공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홀링월스의 전통이죠. 이 두 개의 전통은 그대로 영재교육에 남아서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각 나라별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들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고 우측에 있는 나라들은 영재교육이 있긴 있지만 뭐 그렇게 뚜렷하게 특성을 갖고 뭐 국가 주도로 뭐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그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보면 주로 싱가포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한 터만이 얘기한 사회적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하고 반드시 어떤 좀 성과를 내기를 원하고 일정 비율을 정합니다. 그리고 상대 평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죠. 그리고 딱 체계화 시켜갖고 영재교육을 제시를 하는데 주로 그 정부의 정책 위반자들의 관점에서는 주로 저 사회적 효율적 목적의 영재교육을 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의 특성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은 학생이 중심입니다. 얼마나 교육적 니즈가 있느냐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맞게 발달시키느냐 하는 거고, 대상자는 이때는 어떻게 해요? 판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평가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정했을 때 그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다 영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다 니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화 교육이고 주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입니다. 주로 교육학자나 아니면 영재교육을 하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쪽 관점이 더 강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재교육진흥법에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기한 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고 개인의 자아 실현을 도모한다라는, 저거는 이제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통해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고, 초록색으로 표기한 거는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건 사회적 효율적 목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나라는 영재 말고 다른 학생들은 다 자기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있느냐? 저게 만족이 돼야지 영재도 영재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일반 애들도 사실은 그대로 자기 특성에 맞지 않는 교육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영재 교육을 받는 애들도 사실은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 주는 건 일주일에 3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시간은 일반 교육에 가고 다 참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건 지금 현재 만약에 저 목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지금 현재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재성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죠. 예술 쪽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수학, 과학 분야가 62% 정도 되고, 만약에 정보 발명까지도 수학, 과학 영역이라고 치면, 과학 영역이라고 치면, 과학기술 영역이라면 거의 80% 이상이 그쪽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그럼 왜 그럴까? 우리나라가 다양한 영재성을 다 개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쪽 좀 이 과학기술 발전 쪽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교육을 하는 거는 왜 그럴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가다 이제 그 진학철이 되면은 영재학교들이 많이 두드려 맞습니다. 왜 얘네들이 길러놨더니 의대를 가느냐. 만약에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시켜서 자아 실현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저거를 요구를 할까? 너네들은 의대 가지 말고 다른 과학기술 쪽으로 가야 되느냐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건 두 가지 목적 가운데 우리는 결국은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한 인재를, 과학기술 인재를 갖다가 육성하는 데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좀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인재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육성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냥 몇 명 해갖고 총체적인 것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인력을 투자를 하고 양성을 하면 되느냐? 아니요, 이거는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회의 평등해. 최소한 누구에게나 내가 재능을 타고났으면 어느 지역에 살든지 간에 영재성을 발현할 수 있고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보면 인천 지역은 한 2.74% 정도 영재교육을 참여하고 수혜를 갖다가 받고 있고요. 경기 지역은 0.48% 정도입니다.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내가 어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 정도로 기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 이거는 오래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거는 전체적인 거고, 이거는 과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영재교육만 살펴봐도 지금
전남 지역은 한 0.37% 학생이 그 과기부의 영재교육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 경기도는 0.07% 정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세종은 아예 그 없죠. 그래서 타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아이러니하게 영재학교는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근데 실제적으로 초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부설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방에 있는 그 곳이 훨씬 더 참여율이 많다. 이건 뭔가 조금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같은 대도시 내에서도 보면은 지역 간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이 대전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구와 서구가 있는데 동구가 구도심이고 서구가 이제 신도시죠. 동구는 거의 영재교육 참여율이 없고요. 열정이 거의 없습니다. 서구는 학부모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는 더 교육 기회가 높다. 이런 것들도 좀 그거. 도서 지역에는 지하물이 혼자서 영재성을 타고났어도 아예 영재 교육 기관이 없기 때문에 참여 기회가 없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대상자도 보면은 자, 시도 중심의 영재 교육은 시도를 우리 예산을 갖고 지원을 하는 거니까 시도 중심으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과연 과기부가 하는 영재교육도 저 시도로 제한을 해서 우리가 영재교육을 제공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살면 저기 뭐 서울에 있는 또는 강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영재교육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도 문제죠. 이래서 기회가 있어도 참여 못한다라는 문제, 그다음에 아예 기회 자체가 굉장히 차별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대하게 돼 있는데, 영재교육은 기껏해야 3% 이내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거고 97%는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럼 이런 차별이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97%의 사람들은 반대하는 그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할 수 있느냐? 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내가 영재교육을 받고 있고 재능이 있어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요.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느냐?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관에서 어떤 교육을 제공하는지 나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영재교육에 참여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는 제대로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타당하지가 않은 거죠. 그리고 뭐 영재학과 영재교육원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두 개의 특성이 거의 없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도 문제. 운영 형태, 대상 학생, 교육 방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다음에 사회 통합자도 우리가 일정 비율을 갖다가 할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수준 차이가 너무 크게 나는 경우에도 걔네들에 맞게 조금 트레이닝을 준비를 시켜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거기다 집어넣고 비율만 할당을 하는 거죠. 과연 정말 걔네들의 잠재 능력이나 아니면 재능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고 있느냐? 그냥 그 인원수만 채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교육적으로 배려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자존심 하락이나 따돌림 등등 이와 같은 문제들도 발생을 하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는 지속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때는 영재교육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영재교육 없고 하면 차라리 영재교육 없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니까 한번 영재교육을 받으면 자 그냥 우리가 선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100% 지속적으로 영재교육을 제공하는 거는 문제가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그와 같은 학생들이 정말 영재성이 있는지 그리고 열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좀 연속성을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도별로 학년별로 영재교육 대상자를 보면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5학년에 있다가 6학년에 확 줄었다가 중학교 1학년 때도 확 늘었다가 중2 때 확 줄었다. 이런 시도가 있는가 하면 초등만 왕창 했다가 중학교에 가면 뚝 떨어지는 이런 데도 있고, 거꾸로 초등은 거의 안 했다가 또 중학교만 또 왕창 하는 시도도 있고, 그래서 시도별로 보면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다 그냥 희석이 돼 갖고 뭐 초등, 중등, 고등이 마치 피라미드 형태처럼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직접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 가서 학생들이 받는 교육 기회를 본다 그러면은 이 뭐 연계성이나 이런 트렌드가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체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기부가 하는 영재교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단계에 가면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자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과학고나 영재고를 들어가지 않으면
일반 학교에 가서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신에 굉장히 좌우되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어떻게 해요? 과학고 영재고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저기에 못 간 학생들은 아예 이제는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렇게 분리교육기관을 갖다가 많이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적절한 숫자가 얼마일까, 그 인원이 얼마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저런 특수교육기관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연계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족하죠. 심지어는 중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같은 그 같은 특수한 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을 때 내가 중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받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뭐 혜택을 준다든지 해서 진학을 시키는 거는 뭐 반대하지만 최소한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죠. 지금 엑스트라 시간을 내갖고 영재교육에 열심히 참여하면 내신 성적이나 이런 게 분리해서 실제로 원하는 학교를 진학을 못해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마찬가지, 대학 진학할 때 마찬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직전 학년에 가면 영재교육이 뚝 떨어지고 아예 없어져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연계성 부분도 우리가 설계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영재교육 대상자, 사실 이제 영재가 이 현대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모호해져서 단기간에 누가 영재인지 아닌지 판별을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자꾸만 인지적인 특성 중심으로만 고민을 하는데 정의적인 특성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관심, 흥미, 뭐 호기심, 그다음에 도전, 뭐 이런 특성들이 영재의 중요한 특성인데 그런 거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얘는 의지가 있는가? 시험은 100점을 맞았지만 거기에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애를 우리가 수학영재, 과학영재라고 뽑는다는 건 문제가 많죠. 근데 여전히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교사관찰 추천제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단기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역시 사교육에 의존하고 지필고사에 더 의존하는 문제가 생각되고 그다음에 정말 어떤 선발이 최적의 선발이냐 여기 만들어 놓은 교육 프로그램하고 일치된 제일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는 게 좋겠죠. 아무리 뛰어난 애를 뽑아놔도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자극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러면은 문제일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선발만 그렇게 치열하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어요.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양질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우리 영재교육기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학생을 선발하기 전에 미리 제시가 되고 아 나는 저게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도움이 되겠어 하고 하는 애들이 선발이 돼야 되는데 뽑고 난 다음에 당해년도에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까를 정하면 막 중복 문제도 생기고 계속 비슷한 수준도 거의 차이가 없는 그리고 또 파편화된 지식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초기 학교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수학, 과학, 뭐 과학도 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뭐 정보과학 이렇게 교과 중심으로 영재교육 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AI나 또는 뭐 컴퓨터도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것, 뭐 로봇에 관심 많고 뭐 로켓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 많고 어려서부터 영재교육은 그런 데 참여를 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거기에 대한 뭐 지식들을 쌓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교과 중심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조금 심화시키는 정도로만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좀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전문성과 열정이 있는 교사가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다 보면 다 힘들답니다. 다 힘들고 이게 왜냐하면 엑스트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다 보니까 요즘 또 젊은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워라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방과 후나 주말에 이렇게 교육하는 거 굉장히 기피하고 안 맡고 있죠. 그다음에 어떤 영재교육 기관이든 또는 프로그램이든 그것을 코디네이터를 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가장 젊은 제일 어린 교사가 그거를 담당하게 돼 있으니 전문성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행정적으로 문제만 안 생기게 영재교육을 하고 있는 거. 담당 교사도 우리가 전문성 신청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참여를, 연수를 통해서 영재교육이 뭔가 하는 것들을 받고, 그 다음에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에 참여했다가 조금 이제 경험이 쌓이고 나면 그거를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문성 개발 연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은 뭐 이름은 기초, 심화, 전문 뭐 이렇게 연수를 해놨지만 저기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은 거의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또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똑같은 거에 나열만 되는 거지 뭔가 좀 심화된 그와 같은 전문성 신장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약간 좀 파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자, 저는 영재학급이 최초의 영재교육진흥법에서 만든 것처럼 영재학급은 정규 상설학급처럼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 비정규 과정으로 운영을 할 거라면 왜 굳이 꼭 정규 교사만 담당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매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동일한 거죠. 프로그램 수준이나 내용은 다를 겁니다. 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된다라고 하면 교사가 아닌 곳에도 푸는 그걸 갖다 개방하는 그와 같은 것들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국가 정책 및 지원 체계는 제 역할을 다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하튼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무부처는 교육부일 겁니다. 거기에 과기부나 문체부나 이런 특허청이나 이런 중앙부처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면 좀 같이 통합적인 그림을 그리고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할당을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연계나 역할 분담이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뭐 캐디도 오셨고 저기 코펙도 오셨는데 카이스트, 캐디, 코펙, 시도교육청 뭐가 연구기관이고 뭐가 그 사업 관리 운영기관이고 과연 정말 그렇게 특성화가 딱 되어 있는지 가령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또 연계도 좀 명확하게 가지고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자 2002년도에 영재교육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영재교육진흥법을 만들었죠. 그때 무엇을 조금 벤치마킹을 했냐면 97년도에 만들어 놓은 특수교육진흥법을 벤치마킹을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이제 영재교육을 보면 이렇게 정기분포 능력을 나타냈을 때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경직돼 있고 지금 현재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강제성도 굉장히 좀 부족을 하고 굉장히 경직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특수교육진흥법은 2006년도에 완전히 전면 개편을 해서 새롭게 개편을 해서 특수교육진흥법에서 특수교육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한번 영재교육진흥법을 전면 개편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간단하게 영재교육 혁신 방안에 대해서 짧게 조금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영재교육 목적을 갖다가 좀 명확화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좀 제안하는 거는 과학기술, 과학영재교육인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재능을 나타내는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 체계적인 특성화 교육을 통해서 우수 성과를 상출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성. 그래서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그러면 대상 학년과 규모가 좀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몇 명 정도에게 영재교육을 할 건지 그러면 그걸 뭐 인원수나 아니면 비율로 제시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성과 연계성을 생각한다면 이게 그냥 통으로 뭐 3%를 하겠다라기보다는 정말 매 학년별로 3%를 할 건지 아니면 초등은 좀 더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점 올라가면서 비율을 줄일 건지 하는 그와 같은 학교 급별 체계적인 비율도 좀 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별로도 최소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5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조금 더 의무적으로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간에 그와 같은 영재교육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것들도 의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하튼 이 목적 및 규모에 대한 거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영재교육이 초창기에 너무 급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영재 커뮤니티에 있는 분들은 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산을 못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이거를 공론의 장으로 끄집어내서 사회적 합의를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부처 간의 역할 및 협력 체계도 좀 협력이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부는 여하튼 총괄적인 거를 다 하고 아마 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할 것이고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분야로 좀 특성화를 시키고 주로 이제 학교 밖에 있는 리소스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뭔가 다른 특성의 교육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을 드리고요. 이제 영재 학급과 영재 교육원이 있는데 이것도 뭐 제가 이렇게 좀 장황하게 썼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약간 대담한 제안이긴 하지만 영재 학급은
정규 학교 프로그램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일반적인 학급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교사의 전문성이 필요할 거고 정규 교사가 아마 수업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엑스트라 업무는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냥 하나의 또 정기적인 반을 갖다가 운영을 하니까. 뭐 이거는 뭐 법을 안 고쳐도 지금 현재 법의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학 부서를 비롯한 영재교육원은 이제 학교 밖 프로그램으로 가고 완전히 영재학급과는 다른 형태의 좀 교육, 다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재교육 기관이 아니라 영재교육 프로그램 형태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운영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학교 중에는 주로 뭐 온라인이나 이런 걸 갖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좀 교육을 하고 방학 동안에 좀 집중 캠프 형태로 운영을 하면 아마 영재학급과 운영 형태나 지향하는 목적이 완전히 좀 차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대상자 선발이나 교육 과정들은 간단히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재교육 지원 기관 간 역할 분담이 협력 체계인데, 이제 연구기관과 지원관리기관의 좀 연계를 확실히 하고, 그다음 그 특성화를 좀 한 다음에 그 연계가 좀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원기관도 좀 법제화를 해서 영재교육진흥법 이렇게 만약에 개정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에 좀 담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시도는 교육부 중심으로 가는데, 시도에서 그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 중심으로 행정 라인은 진행이 되는데, 그 시도의 영재교육을 실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기관이 없어요.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아마 그거 다 담당하기 불가능할 거고요. 또 시도마다 우리는 아까 초창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특성은 교육부는 법을 만들고 제도 뭐 이런 계획만, 큰 그림만 그리고 각자 시도에서 새로 또 서브 계획을 세워갖고 운영을 하는데, 그 계획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좀 기관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직 지금 부산 영재교육진흥원 원장님께서 참석은 안 하셨는데, 부산에 있는 영재교육진흥원처럼 각 시도에 그와 같은 좀 진흥원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컨텐츠 개발, 그 다음에 교사 연수, 뭐 이런 전문성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좀 포함을 됐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교육진흥법 이제는 너무 올드해져서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좀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영재교육법으로 이제 진흥을 띄고 교육법으로 만들고 조금 강제성을 띄는 형태로 법 개정이 필요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초중등 교육법에서 조기 진급, 조기 졸업 이런 것과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저거는 가장 확실하게 영재교육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재교육법으로 좀 포함되는 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뭐 시간상 제가 30분을 잘 맞춘 것 같네요.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과학 영재의 교육에 대해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주제 강연을 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주제 강연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시 50분부터 다시 이곳에서 지정 토론 및 자유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간을 맞춰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